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자, 4주차를 맞고 있는, 세월호 참사로부터 4주차를 맞고 있는 이 시점,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스포츠는 일상으로 들어온 지 좀 오래됐죠. 자,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와 함께하는 스포츠당. 단순히 있는 사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영혼을 담은 그런 평론을 하심으로써 우리 스포츠에 대한 그런 안목을 넓혀주시고 계신 최동훈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담스럽습니다, 형님. 갑자기 또 왜 이러십니까? 자꾸 형님이라 그러지 말라니까요. 형님,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 맥주 한 통씩 쏴주고 그러세요? 어제는 한 통 쐈다면서요? 네, 한 통과 3분의 1을 쐈죠. 홍대에서. 네네. 노래 부르고. 네. 잠깐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아까 했어요. 했나요? 네. 에이. 같이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요일마다 예. 오시는 그런 패널들, 예. 네, 이분들 모아갖고 우리 단합대 한번 해야 될 텐데요, 그죠? 저는 그 불감청위원전 고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조만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 월드컵만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 9월에 열리죠. 9월에 열리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네. 5월 7일에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이 준공식을 가졌거든요. 예, 아시안 게임 경기장 예. 준공식.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이 준공이 됐으니까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 그리고 이 인천시에서는 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되잖아요. 네. 그날 이제 이 주경기장 완공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또 안타까웠습니다. 예, 예. 화가 나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 보도자료 그대로 다 옮겨다 썼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은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와. 아시안 게임. 네. 그 개폐 회식이 열리게 되는 아시안 게임, 아시아 최대 규모. 네. 그리고 인천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보도자료 그대로 베꼈었거든요. 물론 전부 다는 아닙니다. 날카롭게 이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들도 있었는데 네네. 주류는 그냥 보도자료도 베낀 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보고서 또 화가 났죠. 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우리 그 세월호 참사 겪으면서 언론이 얼마나 기자들이 두 눈 똑바로 뜨지 못하고 네. 기자의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얼마나 거짓된 팩트들을 양산해내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맞죠. 예를 들면은 저도 이 구조조합에 참가할 때 선박 250척 네. 잠수위원 800명을 투입했다. 아, 예, 예. 이거 보고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250척이 어떻게 한꺼번에 가가지고 거기 공간도 모자랄 텐데 어떻게 구조를 해요? 그렇죠. 무슨 한산대첩도 아니고 말이죠. 예. 네. 그리고 800명여 명이 구조작업에 동시에 생명줄이랑 공기 주입하는 줄 다 엉킨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합니까? 그렇죠. 기자라고 한다면 그런 보도자료를 받았어 한다면은 정부에서는 당연히 홍보하기 위해서 뻥을 치는구나. 예. 그거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이 정도 숫자가 있는데 대기하는 숫자는 얼마이고 실제로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거는 몇 교대로 어떻게 들어가고 있다라고까지가 나와야지 이제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 보도 기사에도 똑같이 아시안 게임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이거 정말 굉장히 지겨운 얘기입니다. 상투적인 얘기. 그렇죠. 아무런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쓰는 얘기거든요. 음악으로는 클리셰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그 진부한 표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예. 거기다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참 그 사연이 많은 경기장이에요. 아, 이게 그런가요? 근데 그거를 지적을 해줘야지 되거든요.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2007년에 그 전임 네. 안상수 시장이 아, 예, 예. 뻥을 치고서 아. 아시안 게임을 유출했습니다. 보온병 안상수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죠.
동일 인물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다른 다른 인물인가요? 안상수가 예. 2명이 있는데. 예. 예. 둘 다 얼굴이 크신 분이라서, 예. 얼굴 크신, 다른 분입니다. 네. 예. 그 안상수 시장이,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해 그 광주시장이 세계 네. 수영 선수권 대회 유치할 때에 정부의 그 재정보증서를, 전문용어로 가라로 썼죠. 사기친 거잖아요. 네. 근데 안상수 시장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중앙정부가 보증을 해준다라고 네. 거짓말을 하고서 유치한 겁니다. 참 유치한 짓을 했네요. 예. 네. 근데 유치하고 난 다음에 그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을 새로 지어야지 되겠다라고 했는데 네. 주경기장을 새로 지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처음서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인천에 이미 문학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큽니다. 예, 네. 이 문학경기장도 연간 한 20억 원 정도의 그 적자를 보고 있었어요. 경기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도 적자를 봅니까? 많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 야구, 그리고 축구도 하잖아요. 축구장, 종합경기장인데 축구장을 얘기하는데, 네. 뭐, 예를 들게 되면은 그 프로경기밖에 거의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군요. 예, 그 연간 2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었고, 네. 당시에도 인천시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송도 국제개발도시예요. 네. 이거 어려워졌었죠. 네. 장밋빛 청사진 전부 다 계획에서 어그러졌죠. 네. 청라 신도시 개발, 네, 또 네. 영종도 개발, 이거 다 어그러져가지고 심각하게 재정난 겪고 있을 때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기존에 20억 원씩 그 연간 적자를 보고 있는 그 경기장이 있는데도 또 짓겠다라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말렸죠. 그렇죠. 리모델링해서 써라. 네. 그러니까 인천시는 고집을 부린 겁니다. 안상수 시장이 고집을 부린 거죠. 부린 거죠. 이 떡고물에 눈이 어두워서. 예. 네. 그래서 안상수 시장 시절에 어떻게 그 타협을 받냐면은, 그래, 그러면 간섭하지 말아라. 너네 돈 안 받을게. 국비 지원 안 받고 우리가 민간 투자 받아가지고 이 경기장 지을 테니까 그 승인만 해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간 거죠, 공사에. 예, 공사에 들어갔는데. 예. 근데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네, 있었죠.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송영길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송영길 시장이 들어와가지고 딱 보니까 인천시의 재정이 엉망이라 이겁니다. 거의 뭐 부도 수준이었죠. 예, 네. 정상적으로 하면은 뭐 부도 수준이었었죠. 네, 네. 엉망이라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엉망인데 주경기장이 못 짓는다. 네. 그래서 포기를 하려고 하니까 네. 지역에선 난리가 난 거죠. 그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리잖아요. 지역 주민들은. 그렇죠. 그렇죠? 떡고물들. 예. 떡고물들. 그래서 지역에서 난리가 나니까 네. 지역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뭐 시의원 이 시의원들이 연일 집회를 하고 서명 운동하고 해서 다시 짓는 걸로 결정이 됐죠. 그렇군요. 짓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그 사이에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 민간 기업에서 이 주경기장에서 발을 뺐습니다. 그렇게 내 제정신을 갖고 있으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 네. 왜 뺐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네네. 이거 지어놓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사 안 된다는 장사 안 얘기입니다. 된다는 거죠. 예. 네. 그 민간 기업이 발을 빼니까 민간 기업에 유치한 부분만큼 재정에 빵꾸가 나잖아요. 그렇죠. 빵꾸가 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인천시가 중앙정부에 다시 매달린 겁니다. 아이고. 약속을 뒤엎고서. 네. 근데 매달릴 수 있었던 배짱이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 못 짓겠다 돈 없어서. 근데 아시안 게임은 다가오잖아요. 네네. 인천시는 주경기장 못 짓겠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이거 뭐 아시안 게임 유치는 해놨는데 인천이 유치한 거지만 네. 뭐 주경기장 없어가지고 이 개막 개막을 못 하게 되면 어차피 뭐 대한민국 망신이니까 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쓰라고 울며 겨자 먹기라는 예. 표현이 있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주경기장 총사업비의 27% 한 1,300억 원 정도를 다시 지원을 해줬죠. 아이고. 그런데 네. 여기까지는 벌어진 일이니까는 뭐 그렇다고 치고 제가 이제 정말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2002년 이후로 월드컵 유치한 이후로 그 많은 이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해 오면서 전국의 이 대형 경기장들 다 산재해 있습니다. 네. 이때마다 매일 얘기가 돼요. 이거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네.
이 활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 활용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적자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곧바로 적자 부담이 들어온다. 네. 이제 활용과 관계돼 가지고 항상 문제 제기를 할 때 늘상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 대회 끝나면은 영화관 유치하고 네, 그런 거. 편의점 유치하고 대형 할인점 유치하고 이 멀티플렉시블하게 운영을 하겠다. 네. 근데 이 전국의 이 대형 경기장 전부 다 멀티플렉시블하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엔터테인먼트 그 시설들 유치를 해가지고. 네. 그런데 이 상암동에 있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만 빼고 네. 흑자 보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더군다나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위치한 데가 어디냐면은 어딘데요? 이 공항철도 가다 보면은 검암역에서 보입니다. 아, 외곽이란 얘기군요. 외곽이에요. 거기까지 일부러 가갖고 쇼핑하기도 어려운. 거기다가 전철도 없습니다. 전철도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이동합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안 봐도 안 봐도 비디오죠. 네. 이게 대회 끝나고 어떻게 될런지. 네. 그러면은 우리 언론에서 해야 될 일이 네. 과거 사례 네. 우리가 뭐 이런 일 많이 겪었잖아요. 네. 과거 사례 보면서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도 혈세 낭비, 네. 인천시의 재정 네. 문제가 될 것이라 해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네. 인천의 랜드마크는 그 공장지대에 외곽에 있는데 그게 뭐가 랜드마크가 됩니까? 인천시에서 하는 얘기지. 등대 역할을 하겠죠. 여기서부터 인천입니다. 뭐 이런 거. 이거 그대로 받아가지고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포츠 저널리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스포츠 저널리즘까지 가게 되면은 너무 거창한 얘기지만, 네. 이거 누구나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네.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죠. 이러니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죠. 예. 그죠? 네, 참 그렇군요. 예, 인천 주경기장,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구태여 만들지 짓지 않아도 될 경기장을 구태여 지어 갖고는 결국은 피해를 입게 만드는 전형적인 토건족들의 방식. 예. 그분 또 나오시죠 이번에? 안상수. 예. 예. 모르겠어요. 저는 서울 시민이어 갖고. 서울시민 저는 그 옆에 사니까 김포에 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있는데 그분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자기 때문에 인천시가 재정난 겪게 된 게 아니다. 굉장히 네.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사실은 근데 경선에서 패했어요. 예. 유정복 전 행안부 장관. 그럼 유정복 장관이 나오시나? 이번에 나와요. 그러면 아니구나. 유정복 이 자신의 출마를 위해서 안행부 장관을 그만뒀죠. 던져버리고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적어도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될 텐데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는 예. 그런 대단한 양반이죠. 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월드컵 홍명보호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월드컵 예. 축구 대표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이제 소집이 됐습니다. 네. 오늘 소집이 돼가지고 28일에 튀니지하고 평가전 치르고 네. 30일에 미국 마이애미로 이제 출국해서 전주훈련 갔고 네. 다음 달 10일 네. 아프리카 강호죠. 가나하고 평가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다음 달 12일에 미국에서 곧바로 이구아수 우리 베이스 캠프가 차려지는 이구아수로 이동을 해서 러시아하고 1차전 치르고 곧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6월 12일은 아주 기념비적인 날이죠. 왜냐하면 1982년 6월 12일에 논산군번 13938744인 예. 손병희가 입대한 날입니다. 6월 12일.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날을 기념해서 6월 12일에 그렇죠. 대표팀이 들어가니까 네네. 대표팀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서부터 브라질 월드컵이 시작이 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지난주에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지켜보니까 저는 아무런 의미 없는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얘기입니까? 박주영 선수 두고서 박주영. 박주영 선수. 예. 네. 이거 왜 뽑았냐. 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원칙을 어겼다. 홍명보의 아이들, 이른바 홍명보 사단만 다시 드린 거 아니냐. 네. 이거 왜 이게 의리 축구냐. 그래서 의리 축구라고 지금. 김보성 축구입니까? 의리. 예. 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사실 또 재미죠. 스포츠에서는 대표팀 뽑고 감독이 어떻게 하면은 뒤에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네. 씹고 분석하고 이런 게 재미이긴 한데, 네. 이게 일부 언론에서도 계속 줄기차게 고집스럽게 일관되게 네.
박주영 선수 뽑으면 안 된다고 주장해 오더니 네. 박주영 선수 선발과 관련돼 가지고 또 논란을 또 의문을 제기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박주영 선수가 왜 자꾸 그 논란의 타켓이 되느냐. 네. 근본적인 원인은 그 병역 문제 때문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AS 모나코로 가고 난 뒤에 네네. 모나코에서 장기 체류 자격을 얻으면서 합법적으로 이 병역 혜택을 받거든요. 아. 이게 이제 뒤늦게 알려지면서 네. 재작년에 2012년 런던 올림픽 앞두고서 국민적인 질타를 받았죠. 군대를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예. 얘기죠. 네. 예. 근데 뭐 불법은 아니지만 네. 편법적으로 이제 그 병역 혜택을 본 겁니다. 예. 예. 이때 이제 홍명보 감독이 구출을 해줬잖아요. 네. 그 기자회견 같이 하면서 네네. 주영이가 안 가면 제가 대신이라도 가겠습니다. 얘기를 해서 올림픽에 같이 가서 이제 동메달을 따냈죠. 예. 보증을 세워준 거군요. 예.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번 박주영 선수 안티가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박주영 선수와 관계된 논란을 보면은 거의 반반이에요. 네. 안티가 반, 찬티가 반. 반반. 이런 소년제 선수스러운 일이 있나? 예. 네. 그랬는데 박주영 선수가 이 아스널로 간 이후에 네. 거의 헤매고 있죠. 뛰지도 못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 명문구단 가갖고는 지금 그림자 예. 역할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 지난해 6월에 이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에 취임할 당시에 네. 자신의 원칙으로 소속팀에서 뛰지 못하면은 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겠다. 아하.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랬는데 박주영을 뽑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많은 팬들이 이 스스로 원칙을 어겼다. 홍명보 감독이. 예. 네. 원칙을 어겼다. 네. 그 소속팀에서 뛰지 못하는데 박주영을 왜 뽑았냐. 네. 근데 지금 대표팀 명단 23명 가운데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윤석영 선수도 거의 뛰지 못했습니다. 네. 전남에서 QPR로 갔는데 QPR에서 한때 잘 나가다가 거의 좀 뛰지 못하고 있거든요. 퀸스 파클랜드죠? 예. 그리고 지동원 선수도 소속팀에서 거의 뛰지 못했었죠. 네. 이렇게 소속팀에서 뛰지 못했던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박주영 선수가 타켓이 돼가지고 네. 지금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 공격을 받게 된 그 근본적인 그 배경에는 저는 이 병역 문제로 인해서 네. 한번 이 실망감, 상처를 줬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미운털이 박혀있기 예. 때문이다. 만약에 그 병역을 편법적으로 네. 이렇게 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게 미워서 대표팀에 선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저는 네. 이제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네. 없는데 병역 문제를 일단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이 홍명보 감독이 같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서 일종의 면죄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번에 이 월드컵과 관련해서는 홍명보 감독이 원칙과 이런 것을 우리가 그 매달릴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박주영 선수가 실제로 아스날과 뭐 셀타비고 등등에서 제대로 기회를 잡지 못하고 못 뛴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희한하게 대표팀에만 오면은 제 몫은 해줬거든요. 펄펄 날랐다라는 그런. 예. 예.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은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홍명보 감독 이전에 최강희 감독 시절에 이 소속팀에서 펄펄 날았거든요. 네. 근데 희한하게 대표팀에만 오면은 부진했죠. 그게 이제 궁합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상황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태까지 박주영 선수는 대표팀에서 궁합이 잘 맞는다. 예. 나는 그게 실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 네. 궁합이라는 거를 네.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은 네. 감독도 선수를 잘 만나야지 되고 네. 선수도 감독을 잘 만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그렇군요. 들면 감독 입장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스타일의 축구가 있는데 네. 이 선수의 이 특성을 잘 파악해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부여를 하고 네. 이 선수를 위한 부분 전술을 펼칠 수 있게 기회를 줘야지 선수가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홍명보 감독은 그런 거에 대한 보관이 있기 때문에 박주영 그렇죠. 선수를 일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 뽑았다는 겁니다. 예. 근데 홍명보 감독이 그게 고집이 아니라는 게 적어도 네. 2012년 런던 올림픽 그 동메달 결정전에서 박주영 선수 골을 넣었거든요. 아, 예. 그리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골을 넣었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지난달 그리스전에서도 골을 넣었잖아요. 어허. 적어도 홍명보 감독은 지금까지의 사례에서 증명을 해왔습니다. 네. 자신만의 이 박주영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것을. 아, 네네네. 거기에 본인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은 무의미한 논쟁이다. 예.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낭비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군요. 예. 그죠? 이 제 생각의 근본적인 점은 이 대표 감독이 대표 선수 뽑는 거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뽑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래서 좋은 선수가 어떤 게 좋은 선수냐라고 봤을 때에 네. 팬들이 보는 좋은 선수하고 감독이 보는 좋은 선수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네. 팬들이 볼 때는 기량이 좋은 선수가 좋은 선수인데 감독이 봤을 때 좋은 선수는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선수가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막강한 권력을 아낌없이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보잡이었던 선수까지 발굴해서 그야말로 우수한 선수를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네. 피지컬을 중요시했어요. 유럽 애들과 네. 앞에서 견디려고 하면 일단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네. 키가 작은 이 피지컬이 약한 선수 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그 당시에 최고의 이 테크니션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윤정환 선수. 네. 키가 좀 왜소하거든요. 네네. 이런 선수를 쳐다보지도 않았었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기회를 못 잡았는데 대신 최진철 선수 같이 그 장신의 그 수비수 같은 그런 경우는 선수들 위주로 갔죠.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죠. 이렇게 감독마다 자신의 그 스타일과 축구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로서는 그 감독을 잘 만나지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뽑았다고 하는 그 배경에는 너의 축구를 한번 해봐라. 선수들을 너의 입맛에 맞게 골라서 그리고 그 결과에 너가 책임을 져라. 이거를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가 함의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권력을 주는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이제 그 홍윤모 감독과 이 박주영 선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뭐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 원칙을 어겼다. 실망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원칙을 어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속팀에서 뛰지 그렇죠. 않으면은 안 뽑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어긴 거 아니냐. 그래서 K리그의 포항에서 뛰고 있는 이명주 선수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이명주 선수 K리그에서 열심히 잘 뛰고 성과도 내고 있는데 뽑히지 않았다. 근데 이런 걸 들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죠. 근데 원칙을 어겼다. 원칙 어긴 거는 맞죠. 맞는데 이 소속팀에서 뛰지 못하는 선수를 원칙을 어기고 선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평가는 이 대표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표팀 내부의 선수들, 동료들, 동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어차피 경기를 같이 할 선수들이니까.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실제로 대표팀 선수들이 보기에 박주영을 원칙을 어기고 특혜를 줘서 선발했다라고 대표팀 선수들이 생각한다면 대표팀 망가집니다. 아하. 이런 경우가 저는 실제로 있었었고 실제로 봤습니다. 망가집니다. 근데 그 반대로 박정희 29살이고 거기서는 이제 리더격에 속하거든요. 실제로 리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반대로 대표 선수들이 박주영 선수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특별한 선수이니까 공을 들여서 영입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리더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전력 플러스 요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표팀에서 박주영 선수를 보이콧한다는 그런 증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홍명호 감독이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박주영 한 명을 얻고서 나머지 22명을 잃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동호 스포츠당 역사 이야기를 주로 하다가 오늘은 인트로가 좀 길었습니다만 바로 인천 경기장, 아시아 주경기장 건립의 문제점과 그리고 이 박주영 선수 영입을 중심으로 본 월드컵 대표팀 구성에 대한 그 무의미한 논쟁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 하나 듣고 와서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김문용과 태권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의견들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김문용과 태권도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잠깐 저 하나 궁금합니다. 뭐가요? 그래가지고 박주영 선수 얘기하면은 저 요거도 먹을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 병역이 걸려 있던 거기 때문에 한번 미운틀이 박힌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 박주영 선수 건과 관련해서 보면은 대개 이제 그 여론이 반반 정도 되는데 네. 제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좀 요거도 먹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뭐 제 생각을 얘기한 거고요. 네. 제가 보기엔 그게 맞습니다. 아하,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 평론가는 자신만의 뷰, 그러니까 자신만의 견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평론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죠. 네.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최동호의 스포츠당은 최동호 씨의 의견이 위주가 되는 그런 방송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김은용과 태권도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예, 얘기 좀 형님 해주시죠. 맥주 한 통 쏘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우리가 김은용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네. 우리가 지난 지지난 시간에 이 70년대의 태권도에 관한 얘기를 했었었죠.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태권도를 풀어갈 때에는 두 인물로 풀어갈 수가 있다. 전반기에는 이 최홍이라는 홍희. 인물. 예, 예. 최홍이라는 인물은 태권도 협회를 초기에 만들어서 캐나다로 망명을 했다가 이 ITF를 세계적인 태권도 조직으로 키워온 인물이다. 그동안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던 그런 공수도, 당수도, 이것을 예.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시킨 예. 그런 그 공로가 있는 분이었죠. 예. 기본적으로. 이 최홍이 이후에 이 한국 태권도는 김은용이라는 자가 혜성과 같이 등장해가지고 네. 키워왔다. 아. 그래서 이 ITF에 대항하기 위해서 WTF를 만들어서 네. 오늘날의 이 국제적인 태권도를 키워온 인물이다. 네. 아, 예. 그러나 공과가 많다. 네. 그리고 김은용 이분은 태권도뿐만이 아니라 대한체육회장도 역임을 했고요. IOC 위원을 물려받으면서 네. IOC의 이제 부위원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사마란치와 굉장히 돈독한 네. 관계를 유지를 했었었죠. 아주 사마란치 나쁜 놈, 하여튼 프랑코 정권에 협력했었던 예. 그런 독재자와 협력했었던 그런 그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그죠? 정략적인 인물이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ITF는 실전 위주로 네. 태권도가 발전해 갔죠. 실전 기술 위주로. 예. 근데 이 WTF의 한국 태권도는 실전 무술이 아니라 하나의 스포츠화가 스포츠. 돼버린 겁니다. 예. 점수 경기 같은 거. 규칙을 만들고 공정하게 승부가 날 수 있도록 규칙을 자꾸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네네. 북한의 ITF 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태권도가 다 사라졌다. 네. 이렇게 그렇군요. 평가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발전해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김은용이 원래 출발점은 그러니까 허정 정부. 그러니까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탄생한 허정 과도내가 있었죠. 예. 과도내에게 그 비서관으로 이제 공직 생활에 첫 발을 디디게 됐거든요. 네. 근데 5.16 혁명이 났잖아요. 5.16 쿠데타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 쿠데타가 났잖아요. 네네네. 쿠데타가 났는데 눈에 들어서 이 그 군사 정부의 그 주류들에게 눈에 들어서 쿠데타 이후에도 군사 정부의 의전 비서관으로 계속 살아남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경호실에 들어가게 되죠. 네. 경호실에 있으면서 권력의 그 핵심들과 얼굴을 맞대게 되니까 네. 이 박종규의 추천을 얻어서 경호실장을 했었던 경호실장 박종규의 추천을 얻어서 이 박정희가 최홍이를 네. 몰아내게 되는 이 태권도 협회의 그 중책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군에서 군 생활을 이제 다른 지역에서 했습니다만 백선엽 밑에서 예. 그 연대장을 하다가 나중에 사단장까지 승진했었던 그런 최홍희. 이 최홍희는 적어도 그 학병에 반대하고 탈출하고 그래서 옥살이를 한 적도 있었던 그런 그 지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만주군 일본군 소위 출신의 박정희를 알로 보고 있었고 박정희는 그에 대해서 계속 컴플렉스 비슷한 걸 갖고 있다가 김은용을 이용해서 최홍희를 몰아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홍희를 몰아내고 이제 최홍희가 1971년에 이제 캐나다로 망명을 했잖아요. 네네. 망명을 하게 된 그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네. 자신의 운이 한국에서 운이 다한 것 같다. 네. 박정희가 김은용을 대한테크협회장을 맡기려고 하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운이 다 끝났다는 것을 얘가 뭐 하고서 이제 망명한 거였었거든요. 네. 이때가 1971년이었습니다. 네. 1971년에 김은용이 최홍희의 표현에 의하자면 새파랗게 젊은 네. 자기와 도저히 경쟁 상대가 안 되는 새파랗게 젊은 김은용을 혜성과 같이 등장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대한태권도 협회장을 맡게 되죠. 예. 근데 김은용이 대한태권도 협회 와서 보니까 태권도도 엉망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뭐 단증이나 네. 이 국기원에서 통일돼가지고 발급을 하는 단증을 보는데 그 당시에는 단증을 그냥 도장 임의대로 네. 그냥 막 발급을 해줬어요. 네. 뭐 통일된 어떤 품새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도장별로 태권도 기술과 원리와 이론이 각계로 그냥 다 그냥 중구난방식이었었던 거죠. 그렇죠. 청도관, 무덕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유파별로 조금씩 달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해외로 나가서 눈 들려서 보니까 네. 해외에서는 이미 1966년도에 그 창설된 최홍희 위주의 ITF가 해외에서는 이미 태권도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박정희로부터는 한 가지의 그 오더를 받습니다. 네. ITF를 죽여라. 깨라. 네. 그래서 황급히 김은용이 WTF 세계 태권도 연맹을 조직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범들을 보내게 되는데 김은용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이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후발주자잖아요. 네. 똑같은 태권도를 하는데 이미 10여 년 앞서가지고 국제조직이 건설한 ITF에 뒤늦게 들어가지고 똑같은 태권도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네. 고민거리였었는데 굉장히 전략적으로는 탁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태권도를 국제경기단체, 그러니까 IOC나 이런 데에 가입을 해야지 된다. 네. 뒤늦게 출발하고 실제로 해외에서는 WTF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경기단체, 국제경기단체도 인정을 받게 되고 회원으로 가게 되면은 ITF를 앞설 수 있을 것이다. 예, 조직의 힘을 빌은 예. 거군요. 네네. 그래서 무수히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면 IOC 가입, 국제경기단체 가입을 네. 목표로 하고 국제경기단체에 가입이 된 이후에는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목표로 해가지고 열심히 뛰게 되죠. 아, 네. 그래서 실제로 88 올림픽이야 시범 종목은 우리나라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시범 종목이 됐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시드니에서 정식적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죠.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이 됨으로써 ITF와 WTF의 경쟁은 완전히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게다가 김은용은 IOC 위원이기도 했었고요. 예. 또 이게 태권도계뿐 아니라 행정, 그러니까 스포츠 행정계에서도 거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의원까지 했었고. 예. 근데 그러면서 이런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대통령으로 네. 성장을 해 나가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를 들어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던 민관식이라는 분이 이 대한민국 이 엘리트 스포츠 체제를 70년대에 완성을 지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김택수라는 분이 이 IOC 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김택수 이후에 이제 김은용이 그 자리를 물러봐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 정권에서 밀었던 대한태권도를 정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외교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됨으로써 이 스포츠를 완전히 김은용에게 맡겨버리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민관식 씨가 엘리트 스포츠를 만들고 우리나라의 그 스포츠를 그 틀을 엘리트 스포츠 틀을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김은용 씨는 이것을 그 세계화시킨 그런 공적이라면 공적이었고 자신도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예.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세계화시킨 장본인이기도 한데 네. 그 와중에 스포츠 독재 권력을 갖게 됐다 이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김은용 입장에서는 아주 그 틈새 시장을 제대로 공략을 하는 거였었어요. 네. 전략에 탁월을 해서 예. 정치적 조직을 이용해서 태권도를 크게 키우고 그리고 그 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도 커다란 권력을 갖게 돼서 무소불위의 독재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스포츠를 선택한 게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네. 틈새 시장이었다. 왜냐하면은 이 김은용이 이제 국회의원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국회의원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까지 네. 스포츠에 관심이 있었던 네.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었죠. 그 표로 계산을 하고 그때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자신의 그런 역할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건 있었지만 그야말로 스포츠를 가지고 수십 년 동안 노력해온 그런 김은용과는 상대가 안 되겠죠. 예. 그죠? 근데 그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포츠의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네. 예를 들면 뭐 IOC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한일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의원들 스스로 네. 김은용 의원한테 물어봐라 그런 거는. 아하,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관심 밖의 사항이고 스포츠는 김은용이라는 등식이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박히다 보니까 네. 스포츠 안에서는 독재 권력을 휘두르게 환경이 유리하게 조성이 됐다는 거죠. 예. 감시와 비판이 있어야지 되고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네. 그럼으로써 김은용이 또 탁월하게 전략적으로 자신의 효용 가치를 끊임없이 재생산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을 발굴을 했죠. 네. 그것이 무엇이냐? 북한과의 관계였습니다. 어허. 북한의 파트너가 장웅 IOC군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2000년대 넘어들으면서부터 북한이 그 고난의 행군이 끝났지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김은용은 그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주고 네. 장웅으로부터 대북 그 협조 관계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었냐? 동시 입장, 아니면 남북 단일팀 이런 네. 것들을 끊임없이 정권이 요구할 때마다 굉장히 휘황찬란한 퍼포먼스를 펼쳐 보이게 되죠. 아, 예. 그렇군요. 근데 김은영 입장에서 이거를 끊임없이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보여줘서 정치적인 효용 가치를 보여줘야지 다른 그 정치적인 인사들이 스포츠에 감히 김은영의 자리를 탐내지 못하게 벽을 높이 쌓는 거고. 그렇군요. 자신의 이렇게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끊임없이 정치권으로부터 그 요구와 거래 관계는 일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뒷거래에는 분명히 그 현금을 주고받은 네. 이런 그 추악한 뒷거래가 있었었죠. 아, 그렇군요. 역시. 대표적으로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고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네. 부산 아시안 게임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미 2002년 당시에도 이 아시안 게임 정도는 우리 국민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예. 아시안 게임이 이제 누가 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이 고민이 시작이 된 겁니다. 나름 부산의 미래를 내다보고서 아시안 게임 유치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또 관심 갖게 하자. 네. 그 묘안을 냈죠. 그게 무엇일까요? 만경봉을 끌어들이자. 그래서 북한의 민영원단이 응원단이 유치했었어요. 네. 근데 이런 현실이 있을 때마다 북의 그 스포츠 쪽하고 채널 관계가 없잖아요. 이걸 누가 다 했냐? 김은용이 했다. 그리고 가는 거죠. 네, 나 김은용이 했다. 예, 예. 이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예.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그 효용 가치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면서 자신의 그 스포츠 독재 권력을 유지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그 관련된 예. 비리라고는 할까요? 그 예. 독재의 부작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주시죠. 많이 있죠. 네,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사리사욕에 충실했습니다. 아하, 욕망에 충실했다. 예. 네. 그리고 굉장히 그 욕망에 불타는 남자였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능력도 있었었고요. 그 네. 행적을 보게 되면은. 네. 그래서 이분이 현직에 계실 때 그 흘러다니는 소문들 가운데에서도 네. 얼마나 근데 약간 쫓아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대한체육회의 이제 국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서류들 네. 같은 것들을 팩스로 들어오는 서류들을 그 직원들이 다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 사무실에 있는 팩스는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됐었어요. 이분만 볼 수 있었군요. 자기만이 봅니다. 가지고 그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IOC로부터 들어온 이 팩스를 자기가 챙겨가지고 이 회장님한테 갖다 드렸다. 굉장히 혼났다고 합니다. 왜 시키지도 않은 짓 해? 그런 예. 거군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정보 이것들을 자기가 독점해가지고 그 자리를 누리려고 한 거였었죠. 근데 이 이분이 이제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었었죠. 네.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이 승부조작 사건이 터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의 아들과 관련된 네. 그러니까 태권도가 워낙 이 판정 시비가 많다 보니까 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치르자라고 해가지고 전자호구를 개발한다든지 태권도 장비를 개발하는 게 있었었는데 이것들을 이분의 그 아들 네.
아들이 그 수의 계약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게 된 것이었죠. 그러면서 워낙 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기 때문에 적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이제 노리는 적들이 저격하겠다고 하는 적들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나섰을 때 이 김은용이 IOC 사마란치가 임기가 끝나고 IOC 위원장 선거에 나섰었잖아요. 네. 근데 이때 이제 월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월간 조선인데 여기서 하나 큰 폭로가 터지죠. 뭡니까? 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유치를 그 투표에 옮기는 네. 그 IOC 총회에서 두 가지 안건이 올라온 겁니다. 이 올림픽 개최를 결정하고 네. 그 다음에 이 IOC 위원장 네. 투표. 네. 근데 IOC 위원장 투표 후보에 선거 후보에 네. 김은용도 올라갔던 것이었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 두 가지의 선물을 줄 수가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근데 김은용은 그 당시에 겉으로는 네. 이 평창 유치를 위해서 애를 쓰겠다고 한 것처럼 보였으나 몇몇 IOC 위원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김은용이 평창을 떨어뜨리고 대신에 자신이 IOC 위원장으로 뽑힐 수 있게 작업을 해왔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진 거였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역시 욕망에 충실했군요. 예, 국익보다, 예. 공익보다. 예. 그러면서 국내에 자신의 마피아를 만들었습니다. 네. 태권도를 비롯해서 태권도뿐만이 아니라 대한체육회 내에도. 그러면서 선수들의 진로, 네. 그리고 팀 창단, 네. 이런 것까지 관여를 하면서 하게 됐죠. 예. 그 관여와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유도를 한 것의 이면에는 반드시 반대국가가 또 있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정보를 독점하려고 했던 예에서도 보듯이 정보를 독점하려고 하는 것은 독재자들의 그런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하는 교훈도 얻게 됐습니다. 자, 최동호의 스포츠당 오늘 김은용과 태권도에 대해서 아마 약간 좀 미흡한 면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시간에 보충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예.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회원관리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가입해 주신 분들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안학44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EHC1님, 그리고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고회순 조합원님,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서 빡치는 돌쇠님께서 예비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하얀 들꽃 원, TJS1031, 묵화, 그리고 돌판킥님, 이분들, 그리고 경기 수원시 8달구에서 대갈장군 2님, 부산 수영구 망미 1동에서 사랑나무님, 이런 분들이 출자금까지 마친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자, 아이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정몽준과 프로축구에 대해서는 데모달님, 네, 언제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쇠태우르님께서 말씀해 주신 태권도라는 명칭에 대한 유래, 고맙습니다. 내추럴 파레트님, 그렇죠. 최홍희 씨를 북한에서 접촉해왔고, 최홍희 씨가 북한의 태권도 근대화를 이룩하는 데 일조를 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장마저 비정규직으로 하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기업의 작태가 옳지 않다는 얘기고요. 비정규직이라서 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옳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 부분이 있다는 거. 예. 하지만 비정규직이 그래 내가 할 역할은 비정규직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 하지만 만약에 선장이 비정규직이라고 했을 때 그 선장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면죄부를 주자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내일을 기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